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사하실 때, 이거 다시 신청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실 만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급자 자격은 이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몇 가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답니다. 안 그러면 소중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사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메모할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깜빡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바쁘시다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서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사 가자마자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를 신고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심지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그러니 이사는 새 집에서 새 출발하는 설렘도 좋지만 전입신고부터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가끔 주변에서 이사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전입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짧은 기간이라도 주소지 불일치는 복지 혜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사 당일 또는 최소한 며칠 내로는 반드시 처리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전입신고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겠죠? 이 계약서 사본을 꼭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이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내가 실제로 내는 임차료 차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 새집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잊지 않고 제출해야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일 경우에도 전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거주자에게도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하여 지원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계약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복지 혜택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제출 기한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급여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전입신고와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 변경 신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는 사는 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사 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 꼭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LH 같은 관련 기관에서 여러분이 새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계신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정확한 급여를 지급해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처리 기간 때문에 급여가 잠시 늦어진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잊지 않고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겠죠?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인 만큼 변동사항 발생 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자가 임차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간다면 기준 임대료가 달라져 급여액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사 계획 단계에서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예상되는 주거급여액 변동에 대해 상담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니
이사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급여 변동으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깜빡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과금 할인 혜택 재신청입니다. 우리가 받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TV 수신료 할인 혜택들 있잖아요. 이게 이사한다고 자동으로 새 집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새 주소지의 고객번호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123번, 가스요금은 지역도시가스 공급사의 TV, 수신료는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해서 저 이사 왔어요. 할인 혜택 다시 적용해 주세요. 하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정말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시겠지만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매달 아낄 수 있는 돈이 꽤 된답니다. 이사 후 며칠 내로 꼭 연락해서 재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진정한 알뜰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재신청을 잊어버리면 할인 없이 요금이 부과되어 불필요하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쌓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겠죠? 특히 전기요금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겨울철 난방기 사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때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해당 기관의 온라인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주소 변경 및 할인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면서 꼭 공과금 할인 재신청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체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이것도 고객 번호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혹시요? 나는 에너지 바우처 받고 있었는데 왜 안 나오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사 후 재신청을 잊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가 얼마나 꿀같은 존재인지 아시죠? 꼭 챙기셔서 춥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나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신청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 끊김없이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바우처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 후 재신청이 늦어지면 소중한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이시라면 이사 후 제일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계급여 공제 항목 확인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 쌀 같은 공제 항목이 있으셨다면 새 주소지로 잘 이전되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는 거죠.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야 완벽하게 이사 후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원금인 만큼 공제 항목 하나하나가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직접 지급받는 형태에서 급여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역별로 복지 서비스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가는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와 정확하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의 급여가 줄어들거나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전기, 가스, TV 수신료 외에 다른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고 계셨다면 그것들도 이사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할인이라든지 지역별로 특정 혜택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모든 할인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사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내가 전에 어떤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지? 하고 꼼꼼하게 리스트업 해보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요금 청구서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해당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통신사에 연락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쓰레기 봉투 할인이나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이사 가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사 후 여유가 생길 때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만큼 아까운 게 없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사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었고요.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사 비용입니다. 과도한 이사 비용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저렴하게 이사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에는 저렴한 이사업체도 많고 셀프 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괜히 비싼 이사 비용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수급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이사 날짜를 평일로 잡거나 비수기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짐은 미리 정리하여 버리거나 나누어 주면 이사 짐의 양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필요 없는 서비스는 과감히 제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 비용이 단순히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거비 변동입니다. 이사로 인해 주거 비용이 변동되면 주거급여액도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 및 재산 변동입니다. 이사 후에 혹시라도 소득이나 재산 아니면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은 이사 직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단순히 지원 중단에 그치지 않고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넷째, 지자체 이사 지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주기도 해요. 이건 정말 꿀정보죠? 이사 전에 살고 계신 곳이나 새로 이사갈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센스 꼭 발휘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복지과나 주거복지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이사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는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직접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아봐야 내 것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동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혹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거나 가족 중 누가 새로 같이 살게 되거나 하는 변화가 있다면 이 또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의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가족 구성원의 변동은 소득 인정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이 독립하게 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가족이 합류하게 되면 가구원 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공동체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형태든 가구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사할 때 다시 신청해야 하나? 하는 고민은 이제 사라지셨죠?
자격은 유지되지만 전입신고, 계약서 제출, 주거급여 변경, 공과금 할인 재신청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조금 번거롭고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복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들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이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